스위스는 어떻게 유럽의 강호들 사이에서 중립국가가 되었고 긴 시간 중립을 유지하며 평화를 지키고 있을까요? 스위스의 크기는 한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의 강호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변에 있는 로마 제국, 게르만족, 프랑크 왕국과 같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언어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시어입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스위스도 여러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는데 중립국가라는 방법으로 그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우선 스위스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해하면 어떻게 중립국가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스위스는 기원전 3800년 전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1291년 우리, 슈비츠, 운터발덴의 세 개의 주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중 하나입니다. 이 연합은 그 당시 강력한 오스트리아 가문인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항하여 세워졌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가 중 하나로 스페인, 오스트리아, 멕시코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합스부르크 왕가는 근친 교배로 많은 유전적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도 유명하죠.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는 16세기 신성 로마 황제였던 카를로스 5세입니다. 그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일부를 통치했을 뿐 아니라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최초의 군주이기도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또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동맹을 위해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결혼해야 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일원이었습니다. 구 스위스 연방을 이룬 우리주, 슈비츠주, 운터발덴주는 중앙 알프스에 위치하며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럽의 한복판에 위치하기 때문에 스위스는 종종 그 싸움에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까지 세력을 확장하려는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을 맺습니다.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언약은 라틴어로 작성되었고 서로를 위한 충성과 동맹이 그 골자를 이루었습니다. 이 연방은 초기 빠르게 성장했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의 반대를 받게 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스위스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에 스위스 연방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스위스를 침공합니다. 그중 1386년 셈파우 전투는 구 스위스 연방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싸움에서 쟁취한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오스트리아의 공작 레오폴트 3세와 수많은 오스트리아 귀족들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승리는 스위스 연방을 더욱 단단한 통일된 국가로 전환시키는 사건이 됩니다. 이 전투는 셈파우 호수 기슭에서 스위스의 농부인 아놀드 본 윙클라이드가 이끈 반면 오스트리아는 레오폴드 3세 공작이 이끌었습니다. 스위스는 오스트리아 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지리적 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군은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의 고향과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고 오스트리아군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중 아놀드 본 위클라이드는 오스트리아 기사들이 스위스 전선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합니다. 그는 몇 명 오스트리아 기사들의 창을 모아서 팔로 붙들었고 창을 가지고 오스트리아 전선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결국 죽었지만 스위스군은 오스트리아군의 전선을 돌파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승리로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 자치권을 얻습니다. 이 전쟁 후 평화를 유지하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1515년 다시 한번 붙게 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스위스 연방을 대대적으로 침공합니다. 두 부대는 이탈리아노 밀라노 근처 마리냐노에서 전투를 벌이고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결국 합스부르크가는 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스위스 연방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전투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게 작은 나라가 강대국인 오스트리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후 16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개혁으로 인해 스위스 연방은 분열하게 됩니다.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16세기 초 스위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취리히의 목사인 츠빙글리는 카톨릭 교회의 관행을 거부하며 기독교 본연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취리히에서 인기를 얻고 곧 스위스의 다른 주에서도 개신교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전투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음으로 30년간의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이 조약은 스위스의 개신교를 택한 주의 독립을 인정하고 국가의 종교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특히 스위스의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와 개신교 신앙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읽기와 쓰기와 같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신교주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에 기초한 정부 시스템을 채택하므로 개신교를 채택한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얻었던 스위스의 독립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점령하였으며 이로 인해 스위스의 연방은 붕괴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스위스 점령은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게 패하면서 끝이 났지만 스위스는 약할 대로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후 유럽의 지도를 다시 그리기 위해 모인 비엔나 회의에서 스위스는 중립국가로 인정되어 그 중립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중립성은 국가로서의 성공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덕분에 스위스는 전쟁을 피하고 경제와 사회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는 유엔과 적십자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의 본거지이며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해 구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얻어낸 중립을 스위스가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전략적 위치입니다. 스위스는 내륙국으로 수많은 침략과 전쟁에 휘말릴 뻔했지만 반대로 이것은 어느 한 국가가 스위스를 쉽게 침략하거나 정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위스가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스위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잘 훈련되고 잘 갖추어진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중립의 역사는 다른 국가와의 신뢰와 선의를 구축하였습니다. 스위스는 공정한 중재자로 명성이 높으며 국제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위스의 중립성에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위스의 중립이 세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고립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스위스가 여러 비밀 작전과 무기 거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스의 중립이 위선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중립성은 외교 정책의 초석으로 남아 있습니다.